2019년 8월 마리온 카운티에 퍼진 충격과 소란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환대로 유명한 이 지역이 악몽 같은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케이시 존스와 그녀의 4자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케이시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내용은 어딘가 어색하고 단절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케이스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경찰에 이를 말리면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중심에 위치한 마리온 카운티는 항상 긍정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오칼라 국립숲,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 그리고 현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이 지역은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약 37만 6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이처럼 어두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흔히들 말하듯이 모든 것은 겉보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던 사람. 케이시와 마이클 존스는 2017년 할로윈 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희망이 가득했던 이 결혼식은 각자의 복잡한 과거를 딛고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전에 사라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케이시 또한 전남편 리처드 바우어스와의 사이에서 카메론과 프레스턴이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각자의 과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케이스와 마이클의 사랑은 진실되고 따뜻하게 꽃피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딸 마카리가 태어나며 가족에게 기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둘째 딸 아야나가 태어나면서 가족의 행복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감이 넘치는 그들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케이시와 마이클의 가정은 꿈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상적인 삶의 전형처럼 보였지만 이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렸던 요청. 2019년 7월 어두운 비극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때는 다가오는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시의 전남편 리처드 바우어스는 평범해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케이시는 그에게 두 아들, 10살 카메론과 5살 프레스턴을 며칠 동안 돌봐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남편인 마이클이 7월 27일 리즈버그 몰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그 요청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케이시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메시지 내용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약속된 날, 리처드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몰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론과 프레스턴을 만날 생각에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마이클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고 아이들은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드는 모습은 여느 평범한 어린아이들 같았으면 그들의 대화나 행동에서 어떠한 문제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태도는 차분하고 친절했으며 의심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리처드는 두 아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메론과 프레스턴은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아버지와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속대로 리처드는 8월 초에 아이들을 다시 마이클에게 돌려주었고 만남은 처음과 같은 리즈버그 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는 자신이 두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평온한 분위기는 몇 주 후 펼쳐질 혼돈과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던 그날은 리처드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상처를 남길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공포의 시작. 며칠이 지나면서 케이시의 가족들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계속해서 오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장의 구성, 단어 선택. 모든 것이 K씨의 생동감 있고 따뜻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녀가 보내던 문자들은 애정이 가득하고 생기 넘겼지만 이제는 짧고 기계적이며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불길한 변화는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일관되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했던 K씨의 행동이 이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 사이에 퍼진 불안감은 빠르게 커져갔고 결국 이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순간부터 K씨와 아이들의 실종은 단순한 가족 간의 우려를 넘어 공식적인 조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으며 곧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공포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카리와 아야나를 델랜드에 있는 외할머니 닉에게 맡긴 며칠 뒤 마이클 존슨은 여전히 평온해 보이는 모습으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닉에게는 이 평온이 단지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K씨는 늘 딸들에게 자주 전화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전했고 닉에게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직 문자 메시지만이 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문자들은 정기적으로 오긴 했지만 예전의 K씨다운 따뜻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닉은 딸의 모든 행동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문자에 담긴 생소한 느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닉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은 자신의 불안을 애써 무시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며 상황은 점점 더 불분명해졌고 결국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K씨의 부재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8월 22일 K씨의 전남편 리처드 바우어스는 아들 프레스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닉이 그랬던 것처럼 리처드도 K씨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K씨에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항상 자녀들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어머니로서 그녀의 이러한 부재는 매우 이례적이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K씨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은 단순한 경고 신호가 아니라 다가올 심각한 비극의 서막처럼 보였습니다. 조사의 시작. 9월이 되자 닉의 불안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딸 K씨와 아이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지친 그녀는 마침내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닉은 지역 보안관 사무실에 연락해 자신의 우려를 전하며 K씨와 마이클의 집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즉시 담당자로 배정되었고 에이전트 체이스가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체이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불길한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평소 가족의 안식처로 보였을 집은 서둘러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정적은 오직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로만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체이스의 주의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냄새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강렬하고 구역질나는 부패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으며 거기에 섞인 화학세제 냄새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그 냄새는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체이스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의 구석구석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구역의 바닥과 몰딩은 새로 교체된 듯했으며 마치 누군가가 황급히 수리한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체이스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또한 가구와 개인 물품이 모두 사라진 채 부엌 도구들만 남아있는 모습은 그들의 일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던 중 체이스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이 집주인에게 이사를 떠날 것이라고 알렸으며 열쇠를 카운터에 두고 가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마이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음침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K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2017년형 화이트 퍼시피카 밴이 실종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작은 단서는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고 수사는 즉각적인 긴급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종된 차량은 종종 실종 사건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밴을 즉시 전국 실종 차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이미 어두워 보였던 사건이 그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퍼즐에 추가된 모든 조각이 보여주는 것은 K씨와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비극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부패 냄새와 실종된 차량은 곧 펼쳐질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이야기를 예고하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자백. 2019년 9월 15일 아침, 마이클 존스와 그의 가족의 운명은 갑작스럽게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시골 도로에서 2017년형 화이트 퍼시피카 밴이 콘크리트 배수구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견상 평범한 교통사고처럼 보였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금세 이 사고가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겉으로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주의를 즉각 사로잡은 것은 차량 안에서 퍼져나오는 강렬하고도 구역질 나는 냄새였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경찰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부패의 냄새였습니다. 냄새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마이클은 감정의 흔적 하나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차 안에 있습니다. 그의 차가운 자백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은 곧 체포되었고 구분 상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K씨뿐만 아니라 네 자녀인 카메론, 프레스턴, 마카리, 그리고 아야나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신 발견. 마이클의 안내로 경찰은 외딴 숲속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나무와 울창한 덤불로 가려진 한적한 장소였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플라스틱 가방에 넣어진 채 야자수 잎으로 덮여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조사관들은 그 광경의 끔찍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5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범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잔혹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충격을 더했습니다. 끔찍한 고백. 신문 과정에서 마이클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K씨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었으며 2019년 7월 의심과 갈등이 폭발적인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K씨는 그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며 강하게 추궁했고 그 논쟁은 단순한 말다툼에서 신체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마이클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야구 배트를 집어들어 그녀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그 결과 케이스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이씨를 죽인 후 마이클은 이를 숨기기 위해 점점 더 깊은 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케이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그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두려움과 편집진은 그를 점점 더 어두운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이들까지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은 체계적이고도 차갑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내 아이들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 중 그는 자신이 케이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의 죄를 정당화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의 행동의 잔혹함과 신비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공동체에 남긴 깊은 충격. 마이클의 자백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11월 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마이클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뇌 손상으로 인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그의 뇌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중대했기에 어떤 진단도 이를 완화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마이클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당시 법원은 그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와 이 사건이 마리온 카운티 전체에 남긴 심각한 영향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한 가족과 한 지역사회를 뒤흔든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 이런 어두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한 더 큰 인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